아버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남자한테 시집 가겠습니다. 뭐라? 하고 많은 사내 중에 하필 게으른 놈이라니? 강원도 정선 땅 곳간의 쌀이 그득한 김첨지의 외동딸이 던진 이 한마디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명이 넘는 중매쟁이를 죄다 돌려보낸 이 처녀가 어째서 하필 천하의 게으름뱅이를 지아비로 삼겠다 했는지, 그리고 이 엉뚱한 고집이 훗날 발도를 들썩이게 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대보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그날도 김첨진의 사랑방에서는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 하나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새로 데려온 총각의 됨됨이를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는 중이었지요. 인물이 훤하고 집안이 반듯하고 논밭도 제법 딸린 총각이라 이번만은 틀림없다고 몇 번이나 장담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발 뒤에 다소곳이 앉아 그 말을 다 듣고 난 처녀가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리더니 아주 나른한 목소리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 총각은 걸음걸이가 오리 같아서 싫습니다. 중매쟁이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오리 같다니, 그런 트집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이 처녀로 말할 것 같으면 정선 골짜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김첨진의 하나뿐인 딸 연화였습니다. 얼굴은 또 얼마나 반반한지 한 번 본 총각들은 며칠 밤잠을 설친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했지요. 문제는 그 반반한 얼굴 뒤에 숨은 성미가 어찌나 까다롭고 콧대가 높은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까지 이 집 사랑방을 거쳐 간 중매쟁이만 헤아려도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명이 데려온 총각들이 하나같이 패자를 맞았으니 이제 정선 바닥에서는 김첨진의 혼사 이야기가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지요. 어떤 총각은 코가 커서 싫다 했고, 또 어떤 총각은 웃을 때 잇몸이 보여서 싫다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트집 잡을 거리도 마땅치 않았는지 그저 그냥 싫어요 하는 한마디로 멀쩡한 총각을 돌려보내기도 했으니까요. 그 소문이 어찌나 파다했던지 나중에는 이웃 고을 중매쟁이들 사이에서 정선 김첨진의 딸은 애초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말까지 나돌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살이하는 집안의 아들이라며 어느 중매쟁이가 아주 귀한 혼처라고 데려온 적이 있었지요. 인물도 준수하고 글도 제법 읽었다는 그 총각을 처녀는 발 너머로 한참을 바라보더니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눈썹이 너무 짙어서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중매쟁이는 하도 기가 막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김첨지는 옆에서 애먼 헛기침만 연신해댔습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총각이 대문을 나섰고,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방으로 사뿐사뿐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김첨지의 속은 그야말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논밭이 널찍하고 곳간엔 쌀이 그득해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살림이었지만 딱 하나 이 외동딸이 평생의 골칫거리였던 것입니다. 아들도 없이 딸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길었는데 그 귀한 딸이 시집갈 생각을 도통 안 하니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러다 혼기를 아주 놓쳐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만 갔지요. 마을 잔치에 다녀온 날이면 김첨지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처자들이 벌써 시집을 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면 그날 밤은 영락없이 담뱃대를 붙들고 앉아 뜬 눈으로 세우기 일쑤였으니까요. 하루는 김첨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딸을 사랑방으로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야단을 치자는 것도 아니고 다그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 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 하나만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심정이었으니까요. 김첨지는 담뱃대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길게 빨아들인 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애비가 오늘은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저 궁금해서 그런다. 대체 내가 원하는 사내가 어떤 사내냐? 하늘에서 신선이라도 하나 내려와야 내 눈에 차겠느냐? 그러자 발 뒤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딸이 그 말에 오히려 눈을 반짝 빛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남자한테 시집 갈 거예요. 김첨지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담뱃대를 문 채로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지요. 뭐라고? 게으른 놈. 아니, 이 세상에 부지런한 사내를 마다하고 게으른 놈을 골라 시집 가겠다는 처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부모 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남들은 사위될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첫째로 따지는 법인데, 이 딸은 정반대로 제일 게으른 사내를 찾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딸의 대답에는 나름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딸은 부채를 살짝 접으며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풀어놓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부지런한 남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들이리며 바깥이리며 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가 저를 언제 쳐다보겠어요. 얼굴 마주칠 새도 없이 일만 하다 하루가 다 갈 텐데요. 김첨지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지만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남자는요,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일 저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저만 바라봐 주는 남자가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첨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딸의 고집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도 했으니까요. 곱게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가 제 딴에는 지아비의 사랑을 온종일 독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저리 엉뚱하게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천하의 게으른 뱅이를 사위로 들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위를 들였다가는 그 널찍한 논밭이며 그득한 곳간이 여태 못 가 거덜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김첨지는 딸을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뒤에도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소리로만 들렸는데 곱씹을수록 저 아이가 어지간해서는 이 고집을 꺾지 않으리라는 확신만 굳어졌던 탓이지요. 콧대를 정면으로 꺾으려 들었다가는 부녀 사이만 상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저리 두었다가는 혼기를 영영 놓칠 판이었으니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담뱃대만 애꿎게 빨아댔습니다. 한 대를 다 태우고 또 한 대에 불을 붙이는 동안 문 밖에서는 정선 골짜기의 밤바람이 스산하게 창호지를 흔들고 있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골똘히 앉아 있었을까요? 몇 번째 담배를 태우던 김첨지의 눈이 문득 어둠 속에서 번쩍 뜨였습니다. 딸이 그토록 게으른 사내를 원한다면 차라리 조선 팔도를 통틀어 가장 게으른 자를 찾아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엉뚱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지만 곱씹을수록 이상하게도 그럴듯하게 느껴졌지요. 어차피 저 고집을 못 꺾을 바에야 딸이 원하는 판을 아예 크게 버려놓고 그 안에서 사람을 골라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크게 한번 버려보자. 김첨지는 담뱃대를 탁 내려놓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조선팔도 방방곡곡에 방을 하나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느 방이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일 만한 아주 기막힌 내용의 방을 말이지요. 이 늙은 부자가 밤새 궁리 끝에 내린 이 한 가지 결심이 장차 정선 골짜기를 어떤 소동으로 몰아넣을지 그때만 해도 김첨지 자신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김첨지는 집안에 부찰 쓰는 늙은 서사를 불러앉혔습니다. 그러고는 간밤에 마음먹은 그 기막힌 내용을 한자 한자 불러주었지요. 서사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붓을 멈추었지만 김첨지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일러주자 그제야 반신반의하며 종이 위에 먹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방의 내용인즉슨 조선 팔도를 통틀어 가장 게으른 자를 뽑아 이 집 사위로 삼겠다는 것이었고 뽑힌 자에게는 상금도 두둑이 얹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첨지는 이 방을 여러 장 베껴 쓰게 한 뒤 부리는 하인들을 사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정선 읍내장터 어귀에 한 장, 이웃 고을 관아 앞에 한 장, 사람이 많이 오가는 나루터와 주막 기둥마다
한 장씩 붙이게 한 것이지요. 워낙에 소문난 부잣집에서 붙인 방인데다 내용마저 하도 별나니 방이 붙은 자리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그를 아는 이가 소리내어 방을 읽어주면 둘러선 이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었지요. 아니, 세상에 부지런한 사위를 마다하고 게으른 놈을 찾는 부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저 집딸이 콧대가 하도 높아 여태 시집을 못 갔다더니 이제는 아주 별난 수를 다 쓰는구먼. 그렇습니다. 방이 붙자마자 온 고을에 다시금 회자된 것은 다름 아닌 김첨진의 딸의 콧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쩌다 이토록 콧대가 높아졌는가에는 남들이 잘 모르는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지요. 이 딸은 본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영민하고 눈썰미가 밝은 아이였습니다. 어지간한 총각이 됨되미는 발 너머로 한 번만 보아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으니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쓰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쓰겠다는 마음만 자꾸 굳어졌던 것이지요. 게다가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인 딸은 늘 제 곁을 지켜준 아버지처럼 자신만 바라봐 줄 지아비를 은근히 바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깥일에만 매달릴 부지런한 사내보다는 차라리 집에 붙어 있을 게으른 사내가 낫다고 여긴 것이지요. 딸이 그토록 게으른 사내를 고집한 데에는 바로 이런 속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김첨지가 이 속마음까지 낱낱이 헤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딸을 지켜본 아비의 직감으로 저 아이의 고집이 그저 철없는 투정만은 아니라는 것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더욱 이 방을 붙이는 일에 은근한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팔도에서 몰려든 사내들 가운데 게으른 척 굴면서도 제 딸을 온전히 아껴줄 만한 사람이 하나쯤 섞여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신락 같은 바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첨지의 이런 속 깊은 사정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참으로 우습게 돌아갔습니다. 방이 붙었다는 소문이 팔도로 퍼져나가자 조선 팔도의 이름난 게으름뱅이들이 하나둘 정선 골짜기를 향해 길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자는 세상에 흔했지만 게을러서 부잣집 사위가 되겠다는 판이 벌어졌으니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던 자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게으름을 자랑하러 오는 자들이었으니 응당 느릿느릿 마지못해 겨우겨우 기어오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었지요. 상금이 두둑하고 부잣집 사위 자리가 걸려있다는 소리에 이 게으름뱅이들이 어찌나 부지런을 떨며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문지방 넘는 것도 귀찮아하던 자가 집신 간발을 단단히 하고 새벽길을 나섰고 10년을 방구석에 누워만 지냈다는 자가 지팡이를 짚고 산을 넘어왔으니까요. 게으름 자랑을 하러 오는 길만큼은 다들 세상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셈이지요. 그 몰골이 또 하나같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자는 걷는 것이 귀찮다며 소를 잡아타고 왔는데 정작 정선 어귀에 이르러서는 소에서 내리는 것마저 귀찮다고 소등에 걸터앉은 채로 반나절을 버텼다지요. 또 어떤 자는 접수하는 줄에 서는 것조차 귀찮다며 품삯을 주고 딴 사람을 대신 줄 세워놓고 저는 나무 그늘에 벌렁 들어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짐을 지고 오기가 귀찮아 보찜 하나 없이 빈몸으로 왔다가 밤이 되어 덮을 것이 없자 남의 보찜을 슬그머니 끌어다 덮고 태연히 코를 골았으니까요. 게으르되 입속 챙기는 데는 다들 어찌나 밝던지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정선 김첨진의 마당은 며칠 사이에 그야말로 장터를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팔도 각지에서 몰려든 게으름뱅이들이 마당 한가득 늘어앉거나 들어누웠는데 어떤 자는 도착하자마자 마당 한 구석에 벌렁 들어누워 코를 골았고 어떤 자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눈만 개슴츠레 뜨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옆 사람에게 부채질을 시키며 그늘에 늘어져 있었으니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구경하러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몰려들 지경이었지요. 김첨지는 대청마루에 올라 이 진풍경을 내려다보며 연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게으름뱅이가 조선 팔도에 있었던가 싶어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
정말 딸의 짝이 될 만한 자가 나올까 싶어 은근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딸은 딸대로 안채해서 이 소동을 전해 듣고는 발 뒤에 숨어 이따금 마당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자기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온 팔도의 게으름뱅이가 다 몰려왔으니 제 딴에도 이 광경이 어지간히 신기하고 재미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김첨지는 이 많은 자들을 언제까지고 마당에 늘어놓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아예 나를 잡아 게으름 자랑을 겨루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내세워보게 하고 그 가운데 진짜 백이 천하제일 게으름뱅이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었지요. 상금이 걸린 데에다 부잣집 사위 자리까지 달린 겨rum이었으니 마당에 늘어져 있던 게으름뱅이들도 이 소리에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물론 몸을 일으키는 것만큼은 여전히 굼떴지만 말이지요. 드디어 겨rum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첨지가 대청마루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자 마당에 늘어져 있던 게으름뱅이들이 하나둘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데 그 눈치 보는 꼴마저 어찌나 굼뜨고 나른한지 보는 이들이 다 답답할 지경이었지요. 맨 먼저 앞으로 나선 것은 몸집이 우람한 사내였습니다. 얼마나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지 대청마루까지 오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지요. 겨우 김첨지 앞에 이르자 이 사내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제법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자기 게으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사흘을 내리 굶어도 제 손으로는 밥상을 가져오는 법이 없습니다. 밥상이 저만치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걸 끌어당기는 것조차 귀찮아서요. 남이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줘야 겨우 받아먹지 안 그러면 그냥 굶고 맙니다. 이 말에 마당에 늘어선 구경꾼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첨지도 어지간히 재미가 났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게으르긴 게으르다며 감탄을 했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두 번째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게으르다 하십니까? 그건 아직 부지런한 축에 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두 번째 사내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그 자세 그대로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이렇게 말을 이었지요. 저는 등이 아무리 가려워도 절대 긋는 법이 없습니다. 손을 들어 등에 갖다 대는 것도 귀찮고 그렇다고 벽에 등을 문지르려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서요. 그래서 등이 가려우면 그냥 가려운 채로 삽니다. 벌써 몇 해째 이러고 사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구경꾼들은 그야말로 배꼽을 잡고 넘어갔습니다. 등이 가려운데도 긋지 않고 산다니 그런 게으름은 또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김첨지도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까 그 밥상 사내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사내가 아주 천천히 정말이지 굼벵이가 기어가듯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내는 참으로 기이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딱 걸린 채로 있었는데 그 걸린 입이 도무지 다물어질 기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사내는 입을 벌린 그 상태 그대로 어눌하게 말을 뱉었습니다. 두 분 다 아직 부지런하십니다. 저는 사흘 전에 하품을 한 번 했는데요. 그 하품 끝에 입을 다무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사흘째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파리가 입 안으로 들락날락 하는데도 그걸 쫓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은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입을 벌리고 파리를 내버려 둔다니 이쯤 되면 게으름도 하나의 경지에 오른 셈이었지요. 김첨지는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웃다가 이거 물건들이 제대로 모였구나 하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다른 게으름뱅이들도 이 세 번째 사내의 자랑에는 슬며시 기가 죽는 눈치였지요. 저마다 자기 게으름을 뽐내려던 참이었는데 파리가 입을 들락거려도 내버려 둔다는 자를 어찌 이기겠나 싶었던 것입니다. 겨름의 판은 그렇게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뒤이어 나선 자들도 저마다 기상천외한 게으름을 늘어놓았지요. 어떤 자는 겨울에 이불 밖으로 나온 발이 시려도 이불을 끌어당겨 덮는 게 귀찮아 발이 얼도록 그냥 두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김첨지가 재미가 들려
마당에 늘어앉은 자들을 쓱 둘러보며 슬쩍 물었지요. 허허, 그럼 자네들 중에 집에 불이 나도 안 나갈 사람이 있는가? 그러자 담벼락 밑에 늘어져 있던 한 사내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불이 나면 뜨거워지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불길이 이불까지 옮겨 붙으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때쯤이면 이미 따뜻할 테니 되레 더 누워 있어야지요. 이 넉살의 마당이 또 한바탕 웃음으로 들썩였습니다. 자랑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게으름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갔고, 그때마다 구경꾼들의 웃음소리와 감탄이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김첨지도 이제는 누구를 사위로 골라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천하의 게으름뱅이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겨름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대문 쪽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척이 일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하인들이 무언가를 낑낑대며 짊어지고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짊어진 것이 짐짝도 아니고 곡식 자루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 하나가 지게 위에 축 늘어진 채 얹혀 실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습니다. 게으름 자랑을 하러 온 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제 발로 걸어오지 못해 지게에 실려오는 자는 또 처음 보았으니까요. 김첨지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청마루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저건 또 무엇이냐? 웬 사람을 지게에 지고 들어온단 말이냐? 지게를 진 하인 둘은 이마며 등이며 온통 땀범벅이 된 채 헉헉대며 겨우 마당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김첨지 앞에 이르러 더는 못 버티겠다는 듯 지게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지게 위에 얹혀있던 사내는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이라도 든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는데 그 태평한 몰골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마당에 있던 게으름뱅이들조차 어안이 벙벙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김첨지가 다시 하인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하인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내가 대문 밖에 이르러서는 여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것이 도무지 귀찮다며 저희더러 좀 업어달라 하더라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싶어 거절했는데 이 사내가 하도 태연하게 드러누워 꼼짝을 안 하니 그냥 두고 가자니 대문간을 막고 있을 판이라 별 수 없이 지게에 얹어 짊어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당 안이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어 들어오기가 귀찮아 남의 등에 업혀왔다니 이제껏 나온 그 어떤 게으름뱅이의 자랑보다도 한 수 위가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 게으름을 뽐내던 자들도 슬며시 입을 다물고 지게에서 내려진 이 정체 모를 사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김첨지 역시 호기심 반 어이없음 반으로 대체 이 사내가 어떤 자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당 한복판에 내려진 그 사내는 여전히 눈도 뜨지 않은 채 나른하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한동안 마당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지게에서 내려진 이 사내가 대체 언제쯤 입을 열까 싶어 목을 빼고 지켜보았지만 사내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기색이 없었지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볕이 잘 드는 마당 한복판에 늘어져서 그저 편안하게 숨만 쌕쌕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첨지가 헛기침을 크게 하고는 사내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정신이 좀 드는가?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알고 실려온 겐가? 그제야 사내가 감았던 눈을 아주 조금 실난 만큼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는 것도 귀찮은지 하늘을 향해 누운 그 자세 그대로 힘없이 입을 뗐지요. 여기가 게으름 대회하는데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나른하고 힘이 없던지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김첨지가 그렇다고 여기가 바로 그 게으름 겨루는 자리라고 일러주자 사내는 다시 눈을 스르르 감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럼 저는 그냥 이대로 좀 자면 안 됩니까? 자랑할 기운도 없는데요. 이 말에 김첨지는 그만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게으름 자랑을 하러 왔다는 자가 자랑할 기운조차 없다니 이런 넉살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김첨지는 오히려 이 사내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제껏 나온 게으름뱅이들은 저마다 목청을 높여 제 게으름을 뽐내려 안달이었는데 이 사내만은 그 뽐내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첨지는 재미가 들려 사내를 다시 부추겼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그래도 자네가 여기까지 실려왔으면 뭐 하나라도 자랑을 해야 상을 주든 말든 할 것 아닌가. 딱 하나만 말해보게. 사내는 한참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찌나 뜸을 들이는지 그 사이 김첨지가 옆에 놓인 담뱃대를 집어들어 불을 붙이고 한 대를 느긋하게 다 태울 지경이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이제나 저제나 하며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담배 한 대가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마침내 사내가 아주 느릿느릿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말입니다. 냇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그날따라 하늘이 흐리더니 낮잠을 자는 사이에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뭡니까. 온몸이 다 젖는데도 저는 비를 피하러 처마 밑으로 가는 게 귀찮아서요. 그냥 비를 쫄딱 맞으면서 계속 잤습니다. 이 말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냥 잤다니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은 자랑이었으니까요. 김첨지가 그래서 그 다음은 어찌 되었는가 하고 재촉하자 사내는 여전히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기에 냇물이 삽시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지 뭡니까. 물이 자꾸 불어서 제 몸이 둥둥 뜨더니 급기야 냇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헤엄쳐서 무트로 나가는 게 귀찮아서요. 그냥 물결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당에 모인 게으름뱅이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헤엄치기가 귀찮아 그냥 떠내려갔다니 이건 이제껏 나온 그 어떤 자랑과도 견줄 수 없는 경지였던 것이지요. 사내는 사람들의 감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채 담담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리쯤 떠내려가다 냇물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에 몸이 딱 걸려서요.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요. 뭐 그래도 헤엄치는 것보다야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자 김첨지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소나기를 맞고도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몸 하나 움직이기를 귀찮아한 이 사내야말로 그가 찾던 진짜 백이 천하제일 게으름뱅이가 아니겠는가 싶었던 것이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다들 같은 생각인 듯 이 사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흘째 입을 벌리고 파리를 내버려 두었다던 그 세 번째 사내였지요. 이 사내는 자기가 천하제일이라 여겨왔던 터라 지게에 실려온 자에게 판을 빼앗길 판이 되자 도무지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격을 시도했지요. 자, 잠깐만요. 저도 그에 못지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밥을 먹다가 밥알 하나가 입에서 굴러 떨어졌는데요. 그걸 주워 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사흘을 내리 굶었단 말입니다. 이만하면 저 사람 못지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내는 제법 자신만만하게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람들도 과연 그 자랑 또한 만만치 않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때 지게에 실려온 사내가 감고 있던 눈을 딱 반쯤 뜨더니 아주 나른하고도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그건 부지런한 거지요. 이 뜻밖의 한마디에 세 번째 사내는 물론이고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밥알이 떨어졌다고 사흘을 굶은 것이 어째서 부지런하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내는 반쯤 뜬 눈을 다시 스르르 감으며 나머지 말을 느긋하게 덧붙였습니다. 밥알이 떨어졌다고 그걸 신경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굶을지 주워 먹을지 그런 걸 고민하고 마음을 쓰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애초에 그런 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밥알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알게 뭡니까?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온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게으름의 경지가 어느 하늘에 닿아 있는지를 이 한마디가 단번에 보여준 셈이었으니까요. 남들은 게으르되 무언가를 신경은 썼는데 이 사내는 신경 쓰는 일 자체를 귀찮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내는 그만할 말을 잃고 스르르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다른 게으름뱅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저마다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지요. 졌다. 저 사람한테는 못 당하겠다. 저 사람이 진짜 백이다. 그러고는 하나둘 아주 게으르게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마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제일 게으름뱅이 자리를 두고 팔도에서 몰려들었던 자들이 지게에 실려온 이 사내 하나에게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난 것이지요. 김첨지는 크게 웃으며 이제야 딸의 짝을 찾았다는 듯 대청마루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이 사내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게으름의 자랑이라기에는 어딘가 짜임새가 지나치게 좋았고 말재간 또한 여느 게으름뱅이답지 않게 날카로웠지요. 다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웃고 감탄하기에 바빠 그런 미세한 위화감까지 헤아릴 겨를은 없었습니다. 김첨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그저 흡족한 얼굴로 사람을 시켜 안채에 있는 딸을 마당으로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찾아낸 이 천하제일 게으름뱅이를 어서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안채 쪽에서 사뿐사뿐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첨지의 부름을 받은 연화가 마당으로 걸음을 옮겨온 것이었지요. 30명 넘는 총각을 죄다 퇴짜 놓았던 그 콧대 높은 처녀가 대체 어떤 사내가 뽑혔길래 아버지가 저리 흡족해하나 싶어 제 발로 나와 본 것입니다. 딸은 마당 한복판에 축 늘어져 누운 사내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게에 실려왔다는 그 소문의 사내를 이제야 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딸의 눈길이 사내에게 가 닿은 그 순간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늘어져 있던 사내가 딸의 기척을 느꼈는지 감았던 눈을 슬며시 뜨는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누운 채로 딸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의 등에 엎혀오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그 사내가 스스로 몸을 일으키려 낑낑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첨지도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방금 전까지 자랑할 기운조차 없다던 자가 딸이 나타나자마자 제 힘으로 일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사내는 팔을 부들부들 떨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워낙 오래 누워만 있었던 탓인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도 우스운지 김첨지가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일어나려는 겐가? 남의 등에 엎혀 오던 자네가 갑자기 무슨 힘이 뻗쳐 몸을 일으킨단 말인가? 사내는 여전히 팔을 후들후들 떨면서도 겨우겨우 상체를 반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로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이 처자를 조금이라도 더 잘 보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딸의 얼굴에도 이제껏 어느 총각 앞에서도 지어본 적 없는 발그레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콧대 높기로 팔도에 소문난 처녀가 그리 쉽게 넘어갈 리는 없었습니다. 딸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더니 부채를 살짝 펴 얼굴을 반쯤 가리고는 짐짓 새침한 목소리로 사내를 시험해 보았지요. 그럼 제가 저 대문 쪽으로 걸어가면 그때도 또 일어나 저를 보시겠습니까? 사내는 반쯤 일으켰던 몸을 도로 스르르 내려놓으며 아주 곤란하다는 듯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에구 거기까지는 너무 멀군요. 그냥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굳이 일어날 것도 없이 누운 채로도 종일 처자만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넉살의 딸은 그만 참지 못하고 부채 뒤로 픽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해 그 무거운 몸을 기어이 일으키면서도 앞으로는 굳이 안 움직여도 되게 곁에 있어 달라는 그 엉뚱한 대꾸가 어찌 된 영문인지
딸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세상 그 어떤 잘난 총각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처녀가 이 게으른 사내의 말재간 하나에 그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만 셈이었습니다. 딸은 두 손을 모아 쥐고는 아버지를 향해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저를 보려고 이렇게 제 힘으로 일어나 주지 않습니까? 저를 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사람과 혼인하겠어요. 김첨지는 그만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애를 태우던 딸의 혼사가 이 엉뚱한 사내 하나로 하루아침에 풀리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마당에 남아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들 손뼉을 치며 이 뜻밖의 인연을 축하해 주었지요. 그렇게 하여 지게에 실려온 정체 모를 게으름뱅이 사내는 정선 제일 부잣집의 사위로 낙점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강서방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첨지도 사위 삼을 사람의 근본을 아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홀레나를 잡기 전에 김첨지는 강서방을 조용히 불러 어느 고을, 누구 집 자손이냐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서방은 조금도 꾸밈 없이 부모는 일찍 여의어 물려받을 논밭 한 뙑이 없고 그저 팔도 장터를 떠돌며 이런저런 장사와 품으로 먹고 사는 몸이라 담담히 털어놓았지요. 딸린 식솔도 돌아갈 집도 없다는 그 말에 김첨지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한 처지라면 이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앉히기에 마침 맞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없는 근본을 부풀리려 들지 않고 고지곳대로 말하는 그 태도가 은근히 미더웠던 까닭이지요. 물론 그때 김첨지는 이 사위가 다른 근본은 죄다 바로 대면서 정작 게으름 하나만은 새빨갛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 온 마을이 잔치로 들썩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 콧대 높기로 소문난 김첨진의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 데다 그 신랑이 바로 팔도 게으름뱅이를 죄다 물리친 천하제일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보다 더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강서방이 혼례상 앞에서 얼마나 굼뜨게 굴지, 절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하며 목을 빼고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정작 강서방은 혼례 내내 별탈 없이 절차를 잘 따랐고 신부를 바라보는 눈길만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그윽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혼례를 치르고 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다 알던 그 천하제일 게으름뱅이 강서방이 어찌 된 영문인지 새벽같이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떠밀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있는 이른 새벽부터 제 발로 일어나 살림을 챙기는 것이었지요. 강서방은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곧간부터 여러 쌀가만 일을 헤아리고 낮에는 사랑방에 앉아 집안 장부를 펼쳐놓고 셈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첨지가 사람 좋다는 핑계로 대충 넘겨 온 장리쌀이며 외상 거래를 하나하나 짚어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야 갔지요. 정선 장터를 드나드는 장사치들이 이 집과 거래를 트려고 마당까지 찾아오면 강서방은 안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아내를 곁에 앉혀놓고 흥정을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파는 재간을 부리니 곳간의 재물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리둥절한 것은 다름 아닌 김첨지였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위를 얻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웬걸 이 사위가 자기보다도 더 야무지게 살림을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그저 신접살림의 마음이 들떠 잠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강서방의 부지런함이 조금도 수그러들 기색이 없자 김첨지는 도무지 이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되었지요. 게으름뱅이를 사위로 들였는데 세상 둘도 없는 살림꾼이 되었으니 이 무슨 조화 속인가 싶어 밤잠이 다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궁금증이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지자 김첨지는 마침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위를 사랑방으로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오래도록 가슴에 품어온 그 의문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지요. 여보게 강서방, 내가 자네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네.
자네는 분명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라 하지 않았는가. 소나기를 맞고도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몸 하나 까딱하기 귀찮아하던 사람이 자네였네. 그런 자네가 대체 어찌하여 혼인을 하고 나니 이토록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한 것인가. 나는 도무지 이 조화를 알 수가 없네 그려. 김첨지의 물음에 강서방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빙글에 웃음을 지을 뿐이었지요. 그 웃음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아 김첨지는 담뱃대를 문 채로 사위의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방이 이제 무슨 말을 꺼내려는 것인지 그 대답 하나에 이 모든 조화의 비밀이 담겨 있으리라는 것을 김첨지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그 물음에 한참을 빙글에 웃고만 있었습니다. 김첨지가 답답해 곰방대를 탁탁 털며 재촉하자 그제야 이 사위가 무릎을 고쳐 앉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장인어른,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애초에 게으른 놈이 아니옵니다. 김첨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럼 그 냇물의 신비를 떠내려갔다는 얘기는 다 무엇이고 지게에 실려온 건 또 무엇냐고 다그쳤습니다. 강서방은 껄껄 웃으며 그것이 다 지어낸 말이라고 털어놓았지요. 냇물에 떠내려간 적도 없고 사흘을 굶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댁 따님이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내에게 시집가겠다 했다는 소문을 듣고 옳거니 저 방을 뚫어보아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지요. 강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디 팔도를 떠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워 담던 눈치 빠르고 재주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 이 먼 정선 골짜기까지 흘러들었는가 하면 여기에도 사연이 하나 있었지요. 언젠가 정선 장터를 지나던 길에 강서방은 한 처자가 곡식을 팔러 나왔다가 샘이 어두운 늙은 안악이 장사치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야무진 말솜씨로 조목조목 따져 그 안악의 곡식값을 되찾아 주는 광경을 멀찍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반반한 처자야 세상에 흔했지만 저리 머리가 영민하고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처자는 흔치 않았지요. 강서방은 그 처자가 바로 콧대 높기로 소문난 김첨진의 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전해 듣고는 언젠가 저런 여인과 말이나 한번 섞어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은근히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방에 뛰어든 것은 부잣집 재산이 탐나서라기보다는 저 별난 처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못 견뎠던 까닭이 더 컸던 셈이지요. 문제는 방의 내용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저는 부지런합니다. 하고 나섰다가는 대기면 100퇴짜를 맞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하여 강서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척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해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여기서부터 이 젊은이가 그 게으름 대회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는지 그 뒷이야기가 참으로 우습고도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강서방이 처음 그 방을 마주한 것은 어느 주막 기둥 앞에서였습니다. 방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이의 말을 듣고는 강서방은 잠시 팔짱을 낀 채 곰곰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다 이내 입가에 슬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들이 그저 웃어 넘기는 그 방이 그의 눈에는 언젠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별난 처자와 다시 마주할 절호의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선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었지요. 강서방은 먼저 며칠을 두고 정선 장터며 주막을 어슬렁거리며 게으름을 자랑깨나 한다는 자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제 게으름을 뽐내는지 그 수법을 하나하나 유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밥상이 눈앞에 있어도 안 당긴다며 으스대는 축이 있는가 하면 등이 가려워도 몇 해를 안 긁는다며 뻐기는 축도 있었지요. 강서방은 그 자랑들을 죄다 머릿속에 갈무리하며 속으로 셈을 놓았습니다. 밥상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등을 안 긁는다는 축은 제법 강하니 그걸 넘어설 한 방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고는 그날 밤 주막국노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새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어찌하면 저들이 감히 흉내도 못 낼, 그러면서도 그럴듯하게 들릴 게으름 한 자락을 지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비를 쫄딱 맞고도 안 움직였다 하니 이건 약하군. 등 안 긁는 축보다도 못해. 강서방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발밑까지 차올라도 꿈쩍 안 했다. 이것도 아직 모자라. 뭔가 한 방이 부족해.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자리에 누운 채로 무릎을 탁 쳤지요. 옳거니 아예 떠내려가 버리자. 물에 휩쓸려 신비를 떠내려가면서도 헤엄치는 것조차 귀찮았다고 하면 되겠구나. 그쯤 되면 제 아무리 등을 안 긁는다는 자도 감히 못 당하렸다.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세운 끝에 강서방은 마침내 그 냇물에 신비를 떠내려갔다는 이야기 하나를 그럴싸하게 지어냈습니다. 이 사연을 어찌나 공들여 다듬었는지 소나기가 쏟아지는 대목이며 물에 떠내려가는 대목이며 바위에 걸려 목숨을 건지는 대목까지 마치 진짜 겪은 일처럼 앞뒤가 척척 맞아떨어지도록 짜놓았지요. 이야기 하나를 그럴듯하게 짓느라 밤새 뒤척인 그 꼴이야말로 게으름과는 하늘과 땅만큼 먼 부지런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야깃거리를 갖추고 나자 이번에는 등장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남들처럼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야 아무리 그럴듯한 자랑을 늘어놓은들 진짜 배기 게으름뱅이로 보일 리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강서방은 정선 김첨진의 대문 앞에 이르러 마침 지나가던 지게꾼 둘을 붙잡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좀 저 마당 안까지 짊어지고 들어가 주시오. 지게꾼들이 어이가 없어 눈을 껌뻑이며 되물었지요. 아니, 멀쩡한 다리를 두고 무슨 소리요? 코앞이 바로 저 마당인데. 그러자 강서방은 태연하게 그 자리에 벌렁 들어 누워버리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바로 그 멀쩡한 다리가 오늘만큼은 멀쩡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요. 품삯은 넉넉히 쳐드리리다. 지게꾼들은 별 해괴한 손님을 다 본다 싶으면서도 품삯을 넉넉히 준다는 말에 그만 못 이기는 척 강서방을 지게에 얹었지요. 그리하여 강서방은 남의 등에 실려 세상 가장 태평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 마당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마당에 늘어선 게으름뱅이들이 말로만 게으름을 뽐낼 때 강서방은 등장하는 그 몸짓 하나로 게으름을 그려 보인 셈이었지요. 물론 그 태평한 몸짓 뒤에는 밤을 새워 이야기를 짓고 발품을 팔아 남의 자랑을 엿듣고 지게꾼까지 섭외한 누구보다 부지런한 군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김첨지는 한동안 입을 딱 벌린 채 사위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이런 능청스러운 놈을 보았나.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척을 하느라 조선 팔도에서 제일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단 말이렸다. 한바탕 웃던 김첨지가 문득 웃음을 뚝 그치고는 짐진 눈을 부라리며 사위를 나무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아, 가만 생각해보니 이거 큰일이 아니냐. 그럼 너는 우리 부녀를 통째로 속이고 이 집 사위로 들어앉은 것이 아니냐. 나는 천하제일 게으름뱅이를 얻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하제일 거짓말쟁이를 사위로 들인 개로구나. 그러자 강서방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넉살 좋게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야 그렇습니다만 장인어른께서 애초에 게으른 사위를 구하는 방을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게으른 사위를 찾으시는 자리에서 제가 어찌 부지런하다고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부지런한 자를 뽑으셨다면 저는 팔도에서 제일 부지런한 척을 했을 것이고 게으른 자를 뽑으신다기에 팔도에서 제일 게으른 척을 했을 뿐이지요. 다 장인어른께서 시키신 셈이옵니다. 이 뻔뻔하고도 능청스러운 대꾸에 김첨지는 그만 또 한 번 무릎을 치며 웃고 말았습니다. 허허, 이놈이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아주 새치 혀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그때 곁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딸이 얼굴을 발갛게 물들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날 지게에서 굳이 몸을 일으킨 것도 다 지어낸 연기였느냐고 어딘가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은 것이지요. 그러자 강서방은 지금까지의 능청스러운 얼굴을 거두고 아내를 돌아보며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은 죄다 꾸며낸 것이었어도 그것만은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척을 하기로 단단히 작정을 했어도 그날 연화 낭자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 마음까지는 도무지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이 말에 연화에 서운했던 낯빛이 이내 발그레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연화는 부채로 입가를 살짝 가리며 짐짓 새침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지요. 실은 저도 그날부터 어딘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다는 분이 말솜씨 하나만은 어찌 그리 야무지고 빈틈이 없으신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저리 게으를까 속으로는 내내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 뜻밖의 말에 강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연화는 배시시 웃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겠다고 그 무거운 몸을 기어이 일으키시는 걸 보고 이 사람 속은 게으르지 않구나 싶어 그냥 속아 드리기로 한 것이지요. 콧대 높기로 8도에 소문났던 처녀가 실은 강서방의 연기를 진작에 반쯤 눈치채고도 모른 척 넘어가 준 것이었으니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속인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말에 사랑방에 둘러앉은 김첨지 내외는 물론이요. 문 밖에서 귀동냥을 하던 하인들까지 다들 흐뭇한 웃음을 지었지요. 게으름을 겨루는 대회에서 뽑힌 사위가 알고 보니 조선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재치 있는 젊은이였으니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후로 강서방은 그 야무진 재간으로 김첨지의 살림을 곱절로 불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강서방이 논밭으로 나가 온종일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부지런쟁이가 아니었다는 점이지요. 그는 주로 곳간과 사랑방에 앉아 장부를 짚고 거래를 붙이는 사람이었던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흥정을 할 때도 아내를 옆에 앉혀 함께 셈을 맞추었고 점을 여기면 그날 있었던 온갖 우스운 일들을 아내에게 조곤조곤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생각해보면 딸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바로 하루 종일 집에부터 나를 바라볼 사내였는데 정작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세상 부지런한 살림꾼을 통해 그 바람을 고스란히 이룬 셈이었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얄궂고도 재미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딸은 매일같이 곁에서 자기를 바라보아 주는 지아비를 얻어 더없이 흡족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정선 골짜기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지요. 천하제일 게으름뱅이를 뽑았더니 알고 보니 천하제일 부지런한 놈이 들어앉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강서방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게으른 척도 부지런히 해야 제대로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그때마다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야담은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다음에 또 화롯가에 둘러앉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